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23명이 늘어났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에서는 해외 유입 사례가 20명이고요. 지역사회 내 감염은 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에서 깜깜이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와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23명, 그중에 해외 유입은 20명. 지역사회가 3명입니다. 글쎄요, 비수도권에선 단 한 명도 안 나온 것도 또 괄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국내에서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이 서울 수도권에서 몇 명씩 나오고 그것도 다 10명 이하거든요. 최근 네. 일주일만 보면 9.9명으로 두 자릿수예요. 그 두 주 전으로 가더라도 21.4명에서 16.9명으로 4.5명이 감소했거든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은 감소하지를 않았어요. 27.7명에서 27.4명. 결국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의 거의 3배 정도가 외국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꼭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이 지금 6.6%라는 감염원 불명의 확진자들, 즉 깜깜이 감염들이 나오는데 네. 이것이 외국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인 중에서는 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아직도 집단 감염, 이 소규모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지금 홍천의 캠프장이라든지 강남의 커피숍에서 나온 경우에 있어서도 감염원이 불명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집단 감염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한 명씩 더 발생은 했지만 홍천의 캠핑장에 있던 이 환자가 21일 날 처음에 확진이 됐는데 27일 날 이 강남의 커피숍에 환자가 확진된 상황에서 이 커피숍을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는 아직은 역학조사가 확실치는 않지만 관련성은 의심이 된다. 이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즉 지금 휴가철을 맞이해서 서울 수도권에서 만약에 이런 집단 발생들이 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퍼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를 해서 우리 5월 초에 그 연휴 때 이 좀 해이했던 마음에서 이태원 클럽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 좀 비슷해서 휴가철 좀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역시나 안심할 수 없는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커피 전문점과 지금 이 홍천 캠핑장의 연결고리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관련돼서는 좀 조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커피 전문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공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면 이제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커피 드시다 보면 또 대화도 하게 되고 좀 많이 취약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앉아 있는 자리들을 다 없애고 테이크아웃만 허락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경향으로 봐서는 오래 안 앉아 있게끔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커피숍이라는 게 계속 몇 시간씩 앉아 있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마스크 안 쓰고서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감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집단 발생이 됐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감염원을 처음에 확정을 못했었는데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또 양재동의 식당까지도 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좀 장시간 앉아 있는 이런 밀폐되는 환경에서의 접촉이라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이 방역 당국도 이게 특별한 방역 수칙을 새로 지정한다고 하니까요. 이 실제로 이런 지금까지 우리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유흥주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일반 식당이라든지 이런 커피숍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좁집 처음에는 우리가 좀 밀폐되고 막 밀집하고 막 이렇게 공간이 좁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감염에 대해서 환기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다면 지금 이 사례는 아무래도 깊이 좀 고민해야 되는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가철이니까 이 대목도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교수께서 언급해 주신 홍천의 야외 캠핑장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서 야외도 역시 안심할 수 없다. 휴가철에 조심해야 될 부분 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다면요. 이게 우리 지금 캠핑장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의 다 10,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족이 캠핑 가서 아무리 열심히 옆에 가족이랑 접촉을 하려고 해도 사실 힘들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좀 허점이 있어요. 거기엔 샤워실이라든지 혹은 화장실이라는 것은 안 딸려 있기 때문에 캠핑을 하면서는 같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또 지금 이 홍천의 경우처럼
동호회에서 여럿이 같이 갔다 그러면 여러 가족들이 모여갖고서 2박 3일을 같이 지내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밀폐된 시설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뭐 밤에는 음주도 하고 하면서의 밀접 접촉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반 이상 지금 18명인데 10명이 감염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소규모로 가족 단위로 가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같이 갔다 할지라도 우리 그 뷔페에서의 그 식당에 방역 수칙 있지 않습니까? 뭐 음식 만들고 집고할 때 비닐 장갑 끼고 뭐 서로 거리 두고 또 밥 먹지 않을 때는 항상 마스크 쓰고 하는 이런 모든 방역 수칙을 캠핑장에서도 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뭐 서글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휴가철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방역 당국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꼭 이 호흡기 질환이 아니더라도 지금 수인성 질환도 여름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 증상이 초기 증상은 또 비슷할 수도 있어요. 세균성 식중독이라든지 바이러스성 식중독 같은 것들이 처음에 초기 증상은 발열이라든지 구토라든지 설사 같은 것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들어본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은 꼭 익혀 먹고 물을 그냥 마시지 말고 꼭 끓여서 드시고 또 상한 음식 먹지 않게끔 일단 남은 음식은 실온에 두지 마시고 냉장고에 넣으셔야 되는데 냉장고라고 그래서 계속 맹신하고 거기 계속 놔뒀다가 먹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주의하셔서 호흡기뿐만 아니라 수인성 질환도 이 여름 휴관철엔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름철 여러 가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수칙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 수칙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데 그 옆에 뭐 음식점이라든지 커피숍이 즐비한 뭐 군함로에서는 또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거 아무리 해수욕장에서 잘 지켜도 여기서도 안 지키면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50만이 왔다고 그러는데 평소에 우리 예년에는 50만 원이 아니라 뭐 100만, 150만 이렇게 됐었는데 그 50만이 아무리 떨어져 있고 그 해변가에서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해변가에서 조금만 떨어지게 되면은 그다음에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또 여기서 이제 취식을 하지 두 사람 이상이 취식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일몰이 지나고 나면 밤새도록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반을 하고 있다 그러고 한 1000명 정도가 위반을 했는데 벌금은 아무도 매기질 않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군함로라는 데는 더 밖으로 나간 그 유흥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태원이랑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해운대에서의 떨어진 그 길 이름까지는 뭐 확실치는 않지만 이 군함로라는 거리가 클럽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노래방도 있고 여러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휴가지에서의 이 들뜬 마음에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음주 가무하고 좀 흥분하고 떠들고 오랜 시간 있다 보면 밀폐된 시설 안에서의 이태원 클럽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규모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결국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유흥 주점이나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이나 지금 식당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감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올여름 제대로 못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여름 휴가지에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너무 많이 몰리지 않게끔 좀 조절이 돼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장마 끝나고 8월 초쯤 되면 지금 8월 초이기는 합니다만은 며칠 더 지나고 뜨거워지게 되면은 전국의 해수욕장들 사람들 많아질 텐데 그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의 밀폐된 시설 뭐 휴게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유흥주점 카페 뭐 하염없이 많은 이 시설들에서의 방역 수칙을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지켜야만 올 가을이 됐을 때 이제 우리 학생들 등교도 하고 우리도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고 12월이 되면 이제 수능도 잘 보고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올 여름이 진짜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아까도 저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중부는 뭐 폭우가 있고 또 아래지방은 폭염이 있고 해서 장마 끝나고 나면 더 더워진다고 하거든요. 더 날씨 더워지면 더 많은 분들이 또 휴가 가려고 할 텐데 요즘에 사실상 국내 휴가로 많이 또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많이 밀접한 공간들이 생기지 않을까 좀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아무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연구팀이 얘기한 부분인데 50세 미만 확진자의 대부분이 산소 투여 없이 회복했다. 그러니까
연령이나 입원 당시 초기 중증도가 예후에 영향을 미쳤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좀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생겼는데 5월 31일까지 55개 병원에 입원한 환자 3,060명인데 입원한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증으로 넘어간 사람 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빨리 진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예후라는 것은 이제 질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증상들인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환자들의 이 나이는 43세인데 발병해서 입원까지는 5일, 그다음에 입원했을 때 중증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중증도가 더 높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0세 미만의 환자는 14일 시점, 즉 증상이 나타나고 14일이면 거의 뭐 그 완치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1.2%만이 산소 치료를 받고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99%는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좋은 임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50세 이상에서는 13.2%가 산소 치료를 받았고요. 또 입원 시 산소 호흡을 받은 사람들은 증상 발현 후에 71.5%는 회복됐지만 7.2%는 사망했다. 즉 처음에 증상이 나쁘면서 입원한 사람들은 좀 더 나빴고 입원할 때에 이 인공호흡기를 산 사람들은 28일 시점에서 19.5%가 회복됐는데 22.2%가 사망했다는 이 임상 데이터거든요. 이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사망률이 적을 수도 있었고 굉장히 치료를 잘했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입원 당시의 연령과 초기 중증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기저질환은 빼놓고서 초기에 입원할 당시에 얼마나 중증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회복되는 숫자와 사망 숫자를 표시한 것으로 이 숫자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치료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해외 유입 사례는 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연일 두 자릿수로 늘어나고 있어서 오늘부터 그 러시아에서 출항하는 선박 관련해서는 모든 선원들이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몇 달씩 항해한 뒤에 입항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겠죠. 지금 우리 6개국을 방역 위험 국가라고 그래갖고 음성 진단서를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공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결국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방역 당국도 얘기하고 있는데 항만의 경우 사실은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출항하기 48시간 이내에 받은 음성 진단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실 일주일 만에 오기도 어렵고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뭐 이건 다 각양각색일 수도 있거든요. 원양어선 같은 경우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화물인 경우 러시아에서 와도 뭐 이틀이면 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오랜 동안 원양어선에 탔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진단서를 받은 게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죠. 진단 받을 때에는 물론 그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걸렸더라도 30일 정도 지난다면은 뭐 다 완치돼서 들어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냥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딘가에 기항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또 접촉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들을 국제 공조에 의해서 다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걸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48시간 이전에 받았다 할지라도 그때는 음성이었지만 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서 양성이 될 수 있는 선원들이 있는데 이게 선내의 특성상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지금 얼마 전에 페트로왕 같은 경우 거의 뭐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결국은 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서 완전히 검역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항만에서의 방역이 좀 검역이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해서 이 진단검사서만 믿을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고 또 방역도 하고 승선 검역을 하면서 여러 환경 검체들도 다 진단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역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은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하신 그 선박 수리공까지 감염된 사례가 이제 가장 걱정되는 사례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항만 방역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